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누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아직도 물려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어제도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정말 유명한 한 인싸한테 아침 새벽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100만 명 이상 구독자 가지고 계신 인사께서 진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엄청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세계 경제학자 54%가 내년 경제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놈의 경제에 흘러갈까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지금 6분 까먹었으니까요. 어쨌든 주어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시간을 좀 끌어본 겁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리면 뜨거운 박수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이해 주시는 방법은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가명강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구독자 여러분, 또 많은 우리 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2년 하반기 경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특히 22년 하반기 경제를 저는 긴축의 시대라고 명명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긴축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에 우리는 처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백신 보급의 시대였죠. 2022년은 소위 말하는 엔데믹 시대인 거예요. 이제 팬데믹 위기가 아니라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 시대적 전환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있을 텐데, 또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은 이렇게 안경에 뭐가 등장했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그 전쟁이 발발한 거죠. 전쟁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든 이 안경에 뭐가 보이죠?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중국과 IPEF 출범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 격돌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경제의 주요한 모습들을 벌써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소개는 다른 걸로 소개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단연간 경제 전망을 발간해 왔고, 여러분들은 익히 22년 경제전망서로 저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2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제가 주식 투자할 시점이 아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다, 철, 비철, 금속, 혹은 주로 이제 제가 구리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비철 금속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원자재에 투자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이 긴축의 시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22년 하반기 경제를 그리는 하반기 경제 전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경제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2020년 팬데믹 경제 충격, 2021년, 22년 백신의 보급. 그런데 선진국들, 빨강색이죠.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회복되는 국면인데, 초록색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신흥국들은 전혀 회복세를 진전시키지 못해요.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됐기 때문이에요. 세계 경제는 총량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었는데 선진국들만의 뚜렷한 회복이고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더라. 이런 국면에 우리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그 충격 이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팬데믹 충격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 이후 급격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걸 소위 말하는 보복적 수요 이렇게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보복적 수요처럼 펜트업 디맨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뭐 스마트폰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는 거야. 가구도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구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펜트업 디맨드로서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개도국들, 신흥국들은 여전히 탄광이 셧다운되고 공장이 셧다운되고 농장이 셧다운됩니다. 원자재를 공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결국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자재 공급은 부족한 소위 말하는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펜트업 디맨드처럼 20년 2분기 우리 얼마나 위축됐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공포심이었죠. 그 공포 이후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왔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심리적으로는 코로나19 무서워서 대형마트 못 가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마만큼 제자리로 돌아온 흐름입니다. 그게 바로 펜트업 디맨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전쟁이죠. 전쟁으로 엄청난 위축이 나왔는데 전쟁 이후 22년 경제 동향을 보면 어쨌든 선진국도 기존 경로에 가깝게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근접해 가는 그 경로가 벌어졌어요. 원래는 22년에 이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22년 1월까지만 해도 IMF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렸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로까지 극복할 거라고 봤는데 그 극복하는 정도가 더디게 된 거죠. 개도국들은요, 아예 점선과 만날 수가 없을 만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 이후에 두드러지는 세계 경제 충격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적인 충격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를 가져왔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쇼크를 가져왔죠.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등장 많이 하는 그 키워드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인플레이션 쇼크는 왜 왔는지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충격을 만나면서 세계 각국은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뭐를 동원했습니까? 통화 정책을 동원했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죠. 결국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2020년은 21년 중반까지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주된 시대.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의 특징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주가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자산 버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저금리를 도입하고 어떻게 보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기된 게 자산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죠? 물가 상승까지 온 거예요. 유동성,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그게 또 물가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경기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회복된다.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회복되는 국면에 맞게 통화 정책을 적용해야 하죠. 뭐 전쟁을 제외하고라도 그렇습니다.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시대.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소위 대홍수 혹은 엄청난 소나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 좋을 때 그냥 우산 쓰고 날씨 좋을 때는 그냥 아무 데나 나가도 좋잖아요. 아무 데나 나가도 좋은 여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마치 2022년이야 2020년 같아요.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냥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치가 그냥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세상승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본 거죠. 근데 2022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긴축의 시대,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올라가는 시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는 시대. 지금 이런 장은 마치 엄청난 홍수, 엄청난 그 소나기가 내리는 장이기 때문에 굳이 우산 들고 나가도 비에 젖는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어떤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나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여러분 수익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5만 전자를 바라본다. 그냥 이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해당 주식이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시점에는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언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적절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쇼크, 전쟁으로 인한 또 이제는 다음 재앙은 식량 대재앙 아닌가 하는 이슈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제 슈퍼사이클 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원자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지표가 CRB 인덱스, 굉장히 유명한 지표죠. 이 지표로 보면 201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장기화됩니까? 이게 만약에 15년, 20년 장기화되면 그건 바로 슈퍼사이클이죠. 근데 책에다 뭐라 했습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의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게 2000년대예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장기 랠리 이런 것들이 슈퍼사이클인데 지금 그러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원자재 가격 지수의 단기 추이 전망을 보면 글로벌 IB뱅크들이 수시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 그림이죠. 이걸 짧게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2020년 들어 어떻게 보면 충격이 있었고, 그죠? 근래 들어 가장 큰 충격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약 3년째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남은 하반기 그리고 23년 초반기까지 상반기까지만 상승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슈퍼 사이클은 아닐지 몰라도 슈퍼 스파이크에 해당된다. 제가 책에다가 슈퍼 스파이크라고 표현했죠.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 오나 그거는 거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 중에서도 여러 원자재 가격 중에서 여러분들께 식료품 원자재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원자재, 석유죠. 그 다음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그 다음 세 번째 바스켓이 식료품 원자재인데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단적인 예가 석유입니다. 보세요. 석유가 안 쓰이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들고 계신 핸드폰, TV, 의류, 타이어 다 석유로 만들어요. 여러분 몸의 70%가 뭡니까? 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석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섬유라든가 플라스틱, 비닐, 고무 할 것 없이 심지어 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도 다 석유로 만들어요. 그럼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당연히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최근 들어 2020년, 21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ESG 경영, 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불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석유가스 분야 투자액을 엄청나게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럼 적극적으로 또 석유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투자를 한다 한들 석유 공급을 늘리는 데는 대략 2년 정도 걸려요. 이런 면에서 이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래 들어 또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또 원유 수요가 또 급격히 늘어나. 봉쇄를 해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공장 가동이 늘어난다. 세계의 공장, 그 공장 가동이 늘어난다. 원유 수요를 폭발적으로 수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EU는 이참에 러시아 제재안을 승인시키죠. 결국 러시아산 천연가스, 러시아산 원유, 철, 비철, 금속, 밀 뭐 이런 거 가져다 쓰지 마.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자, 보시면 기존 점선은요. IMF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전쟁 이전에 IMF가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이 22년에 소폭 오르고 23년에 다시 조정된다. 신흥국들은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르지도 않고 그 정도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전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지난 22년 4월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3.9%에서 5.7%로 5.9%에서 또 8.7%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인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전쟁 이후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가 카메라 투시 능력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20, 30대시네요. 네, 맞죠? 네, 20대. 네. 여러분 만 41년을 안 사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미국 물가 상승률 8.6% 이런 숫자를 처음 만나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처음 경험해 보신 거예요. 41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초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5.4%라는 이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높은 물가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보통 2%가 목표 안정 물가예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타겟으로 하는 그 목표 물가입니다. 근데 그 목표 물가보다도 높으면 인플레이션, 그거보다도 낮으면 이제 저물가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0이 안 되면 물가가 자꾸 떨어져요. 마이너스 %예요.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를 초과하면 인플레이션인데 그거보다도 2배에 해당되는 4%만 초과해도 초인플레이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4%가 아니라 몇 %요? 8.6%라고요. 그러면 정말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림이 없겠다. 정의가 내려질 것 같아요. 하물며 한국은행조차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조차도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연간 물가 상승률을 1.5%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도도 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저물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한국은행을 책잡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근데 전쟁이 터졌고 22년 5월 지난달에 한국은행은 4.5%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조정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나?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메뉴판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메뉴판 가격을 매일 바꿉니까? 매일 못 바꾸죠.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오이 가격, 그 밖에 뭐 호박 가격, 뭐 곡물 가격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가격, 햄 가격, 단무지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소 가격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메뉴판 가격은 매일 바꿀 수가 없어요. 굳이 바꾼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바꿀까요? 1년에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물가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앞에 우리 PD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립적으로 보세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다 그렇게 전망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가 혹은 기업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높다 보면 당연히 메뉴판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높게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뉴판을 매일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바로 향후 물가 상승을 예상해서 선반영해서 소비자 물가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임금 협상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임금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임금 협상을 한다. 그럼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5.4%예요. 미국은 8.6%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주십사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선 그것이 바로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이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비용이 느니까 비용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나가고 싶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심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실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근래 들어 최고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또 뭐 단적인 근거들도 생각을 해보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 생각해.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물 경제 관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앞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곡물을 주된 원자재로 하는 뭐 농심 그룹 같은 경우는 그 곡물 원자재를 더 많이 비축해 둘까요? 아닐까요? 비축해 두겠죠. 그럼 더 많이 비축해 두려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당연히 가격이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또 다른 물가 상승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미리 말씀드려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여러분 저축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저축하고 싶죠. 금리가 만약에 10%라고 해본다면 굳이 10% 벌자고 주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1970년대 저축금리가 10%예요. 그럼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저축이 최고죠. 그럼 저축 성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축금리가 낮을 때보다 저축금리가 높아질 때 더 저축 성향이 높아져요. 그럼 저축을 늘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현재 소비를 줄인다. 저축해서 미래 소비를 늘린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줄여나가는 과정.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이게 뭐를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실물 경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 충격이 현격하게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힐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단기간 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적 갭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오다가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경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엄습하게 느끼는 이거 굉장한 공포가 엄습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실제 경제에 충격을 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게 만드는, 그래서 23년 중반쯤부터는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22년 하반기, 23년 초반까지는 높은 물가가 계속 이 경제를 짓누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높다 이런 표현은 그 가격이 높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물가는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거의? 물가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원래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높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어디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요. 여러분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 품목이죠. 그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언제 대비 등락이죠?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22년 연중에 굉장히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 다른 요인을 다 차치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전년 물가가 높으면 기저효과에 의해서 안정화되죠. 그런 현상도 같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23년 중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물가 걱정이 없어지는 오히려 저물가가 야기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 지금 6월이죠. 6월 이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전년 22년 6월에 이게 200원으로 올랐어요. 100% 올랐죠. 근데 200원에서 내년 6월 300원으로 올라요. 만약에. 그럼 계속 100원씩 올랐죠. 그래도 이 가격의 상승률은 어때요? 100원에서 200원 100% 상승하고 200원에서 300원 50% 상승하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흐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목이 막혀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 어떤 충격이 있을까? 당장 여러분이 체감가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급에 찍히는 그 소득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혹시나? 같다고 전제해 볼게요. 그러면 나 작년에도 1,000만 원 찍혔는데 올해도 1,000만 원씩 찍히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나 그 해당 근로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 품목의 개수는 줄어든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게 물가 상승 압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랑색은요, 명목소득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돈이에요. 이것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소득은 어떻습니까? 정체되죠. 소득이, 명목소득이 늘어도 실질소득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죠. 그럼 소득이 정체된 사람들은 실질소득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에 찍히는 돈이 36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늘었다. 20만 원 늘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오른 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결국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라고 합니다. 물가를 반영한 그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충격이죠. 그 이상의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충격을 또 가져올까요? 아까 제가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거든요. 저축을 늘리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가계부채 의존하려는 경향이 줄겠죠. 비싼 금리를 떠안고 부채를 지어서 뭔가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또 줄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래의 소비를 아끼고 현재 소비를 늘리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경우에서든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앞으로도. 근데 재밌게도 명목소득은 그냥 완만하게 줄지만 실질 소비, 명목 소비는 완만하게 줄지만 실질 소비는 급격히 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이고요. 이런 경우에서
선진국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지금은 물가 상승 압력이 주된 과제이지만 물가는 여전하고 경기가 크게 침체되는 새로운 국면에 놓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경로에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예, 이 물가 상승 압력은요, 모두에게 같은 방향으로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높으면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물가가 높아질 때 그 충격, 그 부담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엔겔 계수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이 엔겔 계수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그게 한 달 소비 지출액이 1,000만 원이다. 그 중에 100만 원을 식료품 사는데 쓴다. 그게 5분위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1분위 저소득층은 한 달 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20만 원을 식료품 사는데 쓴다. 이 뜻이에요. 절대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현저하게 차이 나죠. 100만 원과 20만 원. 근데 지출액은 차이가 나지만 그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비중, 이걸로 보면 1분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1분위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 단적인 증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도 모두에게 같은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럼 바이든은 정치적으로 물가를 잡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잡아야만 하겠죠.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서민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속설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가를 잡는데 미국 정부가 가장 초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저는 식료품 가격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이죠? 네, 이거 뭡니까? 네, 파뮤를 생산하는 팜이죠.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을 차단합니다. 인도에서 밀 수출을 차단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차단합니다. 생닭이든 뭐 닭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뭐 이렇게 식가공품, 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 그러면 식료품 수출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수입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은 수출을 차단하는 걸까요? 물가 때문이죠. 자국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 슈퍼스파이크, 제가 자꾸 표현이 틀리네요. 자, 식료품 원자재 슈퍼스파이크, 이거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맥, 옥수수, 대두, 가장 대표적인 식료품 원자재에 해당됩니다. 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이미 20년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2년째, 3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와중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죠. 역사상 고점을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지수도 역사상 고점을 또 기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홍수가 일어나요. 아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7, 8월쯤이면 또 홍수 반복될 겁니다. 그럼 홍수 있고 장마 기간에 홍수 있고 나면 식료품 가격 치솟죠. 그리고 2022년 지나고 23년 2월쯤 되면 1, 2월 달에 또 한파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또 마침 그 한파와 맞물리는 게 설날인데 식료품 원자재 수요는 급격히 느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날씨가 아니라 기후입니다. 기후 자체의 요인이에요. 메뚜기 떼가 출범해요. 브라질에, 멕시코에 메뚜기 떼가 출범해서
식량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은 22년 연내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까? 계속될 것 같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만큼 세계 식량기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곡물 가격 혹은 식량 가격을 상승시킨 그 요인이 앞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식량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첫 번째 요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요인인데요. 여러분 혹시 경유차 이용하시는 분 계세요? 네, 경유차 이용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댓글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유 넣으면 여러분 바이오 디젤도 넣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댓글 제가 느껴집니다. 네, 아직 안 보이는데 아니요라고 답변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경유를 넣으시면 100리터 넣으시면 그 중에 3.5%가 이미 바이오 디젤과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이런 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에너지는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옥수수, 대두, 파뮤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 비율이 현재 3.5%인데 앞으로는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이오 에너지 수요에 기인해서 적극적으로 GS 칼텍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은 바이오 에너지 사업 뛰어들자 하면서 또 나섭니다. 이 곡물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네,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곡물 수요를 계속 급증시키겠구나. 어쩌면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곡물 공급은 부족한데 곡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죠. 곡창지대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물론 러시아도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 천연가스 생산국, 귀금속 생산국, 알루미늄을 비롯한 비철금속 생산국 맞습니다. 자원 강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밀이라는 식료품 원자재 공급 강국입니다. 비료 생산국이에요. 러시아 전쟁 중인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해바라기 시유 1위 공급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밀, 또 대두 이런 다양한 식료품 원자재, 곡물 공급을 주요한 산업으로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가 이미 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35% 정도 경작지가 훼손됐어요. 경작지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물 공급, 식료품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향후 2년 동안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오늘 당장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식료품 원자재 공급은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듯이 이런 와중에 이렇게 파종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공급에만 문제를 초래해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식료품 원자재 공급에는 차질을 장기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22년 하반기, 23년 식료품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요. FAO가 권장하고 있는 그 재고율, 밀, 콩, 옥수수 다 쌀 빼고는 나머지 곡물이 다 재고율이 못 미쳐요. 자, 이런 현상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입니다. 곡물을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합니까? 식탁용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료용이에요. 전체 곡물 수입 중 67%가 사료용이고요. 그냥 축산물 생산을 한다. 유구를 생산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들어가는 유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55만 원 정도가 사료값이에요. 근데 이런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 사료값이 오르죠. 그럼 당연히 축산농가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식량 전쟁의 시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식료품 원자재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적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왔고 특히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치솟을 것 같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은 좀 나름 장기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어떻게 대응하냐? 금리의 역습인 거죠.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역습은 어떻게 충격을 줄까?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굉장히 완만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근데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미국 경제에 다시 충격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연준은 실패한 거 아니냐. 연준의 실패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이렇게 인상했다가 옛날에 세계 오일 쇼크 때 금리를 물가가 너무 치솟고 국제 유가 치솟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못 잡으니까 금리를 22%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부터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유례없는 경제 충격을 맞이했죠.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유례없는 경제 충격을 맞이하면서 우리 세계 경제는 세계 주요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어요. 그 금리 인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빅컷이라고 하죠. 그때는 관심이 없었죠. 그걸 빅컷이라고 합니다. 그냥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0.5%포인트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빅컷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유동성도 엄청나게 공급했었죠. 기준금리를 왜 인하했습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죠. 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 인하는 곧 완화적 통화 정책이고요.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긴축의 시대에 차츰차츰 진입합니다. 굉장히 더딘 속도로 정말 아가가 아장아장 걷듯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갑니다.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그리고 17년에 세 차례. 물론 세 차례 다 0.25%포인트씩 아장아장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팬데믹 위기를 맞이하면서 또 제로금리를 도입합니다. 이게 바로 완화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21년까지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다가 21년 중반부부터 긴축의 시대로 급격히 또 전환됩니다. 물론 맨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걸맞는 정상적인 금리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2016, 17년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 게 아니라 경제 충격이었을 때 제로금리였다면 경제 회복되니까 정상적인 금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경로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가 22년 1월 정도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빨라진 거죠. 긴축의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는 긴축의 시대에 진입했고 이제 우리는 긴축의 시대마저도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전개되는 그런 시대다. 자, 그러면 왜 긴축한 거? 금리를 더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어떻게 되니까? 안정화되니까. 금리와 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작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올해 이 물건이 20,000원이에요. 이 물건의 고유한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20,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물가가 오른 거죠. 물가가 오른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물가, 돈의 가치, 금리죠. 물가,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으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목표 물가보다도 높으면 그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도 높게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과도한 유동성, 굉장히 많은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죠. 경제 충격,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회복, 금리 인상. 그런데 물가 급등, 금리 초인상.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의 흐름이지 않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요국들은 목표 물가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물가 상승률, 초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빅스텝을 하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이언트 스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이 거인 자주 보세요? 거인 자주 못 보죠.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자이언트 스텝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드문 일이다.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고요.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흔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통화 정책은 베이비 스텝으로 시장에 어떤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만하게 이렇게 인상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빅 스텝을 한 것은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은 그만큼 물가 잡기가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내가 샀던 전 매수 시점을 고려하는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할 때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그 시점과만 비교를 할 것인가?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왜 안 보시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만 전자를 기록할 때 그때 10만 전자 바라보는 그 시점에 그 시점과 지금 시점을 보면서 봐봐, 이거 저점이지 않느냐, 이제 매수 시점 아니냐, 왜 이것만 갖고 판단하죠? 그렇게 투자하면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10만 전자를 바라볼 때 이 금리가 이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만 전자를 바라본다는 표현을 좀 하긴 어렵지만 6만 전자 하면서 굉장히 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이 국면의 금리는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로금리일 때 10만 전자를 바라봤는데 여전히 10만 전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주변 환경에 달려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다. 돈의 이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대예요. 빅스텝 금리 인상의 시대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1.75%포인트까지 올렸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중반이에요? 초입이에요? 초중반이잖아요. 아직도 금리 인상할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에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까, 물가 전망을 아까 했었으니까 금리 인상 전망도 정말 중요하겠는데 결국 물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보세요. 노란색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르다가 말겠지. 근데 실적치가 반영돼서 빨간색이 실적치예요.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되다가 말겠지 전망했는데 실적치가 반영돼서 또 초록색, 또 이렇게 떨어지겠지. 또 지금 같은 경우도 빨간색까지 이렇게 반영되고서 검정색처럼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오르고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계속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그 전망치가 실제치보다 계속 상회해서 이게 실제치와 예상치를 차감한 값이 주로 플러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물가보다 훌쩍훌쩍 뛰어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 그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물가 이렇게 보시면 이때의 물가 전망이 이러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도 이렇게 더디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도 더 이렇게 가파르게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FOMC 경제지표 전망치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 굉장히 자명한데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존 전망치에서 1.1%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전망치가 22년에는 미국 경제가 그래도 한 2.8% 성장할 거야. 이거는 고성장에 해당되거든요. 미국 경제치고는 그래도 고성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7%라는 어쩌면 미국 경제치고도 고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경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23년 경제도 마이너스 0.5%포인트 조정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23년 경제도 더 어두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의 역습인 거죠. 이제 금리를 인상했더니 그렇게 높은 금리가, 왜냐하면 23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경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왜 내리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금리를 왜 내립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죠. 고용이 늘죠. 또 소득이 늘죠. 그리고 소비가 늘죠. 이것은 다시 투자를 진작시키는,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요소죠.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그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금리 인하 아니어도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됐다라고 판단할 때 금리를 이제 정상화, 인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또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한다는 것은, 특히 이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도 야기하지 않고 또 경기 침체도 야기하지 않는 그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예요. 그 중립금리를 넘어서까지 2.1%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립금리를 넘어서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얘기는 곧 물가 잡겠다고 경기는 좀 용인하겠다. 경기를 포기하겠다. 이 뜻이에요. 경기에 안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를 안 잡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다급합니다. 자, 이제 금리의 역습, 반항하는 경제가 반항합니다. 이게 하나의 챕터로 달려 있죠. 반항하는 경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취약차주입니다. 우리나라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계층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이 취약차주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대략 한 1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조 규모의 가계부채 규모에서 5%의 취약차주가 짊어진 그 비중, 그게 약 100조 정도 될 텐데요. 그 100조 정도의 부채가 위험합니다.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100조에 해당하는 그 취약차주의 부채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더군다나 이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자 그리고 고금리 대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져요. 이자 납입금이 커져요. 소득은 정체되고 뭐 물가는 치솟고 이자 납입금은 올라가고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반항하는 경제를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제가 작년 2022년 경제전망서에다가도 2022년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온 이후 이 실적치가 이렇게 둔화됐죠. 이것은 바로 금리의 영향입니다. 금리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거야. 물론 다른 부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리고 22년 하반기에도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면서 금리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경로 속에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켰는데 이 낮은 금리가 없이 경제를 놔두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그냥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면 금리가 높아져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뭐 회사채 발행해서 신사업 진출할 수 있습니까? 투자가 위축돼요.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죠. 그럼 고용 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죠. 그럼 소비가 이게 긍정적인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정금리가 필요할 텐데 적정금리를 중립금리를 넘어서면서까지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까지 물가 잡는 데 초집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제는 반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집중하실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급격히 충격을 받았고 21년 굉장히 뚜렷한 회복세가 전개되다가 22년 초입에 전쟁과 함께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를 또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런 액션 때문에 선진국 경제든 뭐 중국이나 그 밖의 경제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꺼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의 일시적인 그 충격하고는 달리 서서히 침몰하는 그런 경제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경제 국면 속에서 굉장히 더딘 회복, 굉장히 어려운 경제, 그런 경제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프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책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2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열어봐 주시면 오히려 제가 그렸던 그래프보다 책에서는 더 눈에 띄게 쉽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94년, 99년, 2004년, 2015년 금리 인상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기. 근데 재미있게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 그걸 T0라고 할게요. 금리 인상기 전까지는 6개월 동안 공통적으로 뭐가 찾아와요? 강한 달러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던 그런 시점까지는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공통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금리 인상 직전부터 이미 강달러 현상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약 3달 전부터 주장했고 이 책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강한 달러의 시대예요. 재밌게도 이 두 개년도 주로 99년과 그리고 2015년은 그래도 강달러 기조를 금리 인상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죠? 근데 1994년과 2004년은 재밌게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이래로는 약달러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다른 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하는 시대,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만큼 비슷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대, 이때는 다시 약달러로 전환됩니다. 근데 강달러 기조가 미국이 금리 인상 이후에도 유지되는 시대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만큼이나 다른 나라들이 같이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미국 돈의 가치만 강해지고 다른 나라 돈의 가치는 약해지거든요. 지금도 신흥국 위기가 지금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제 칼럼도 그렇게 나갔죠. 신흥국 위기 리스크. 이것을 제 책에다가 뭐라 했습니까? 테킬라 효과라고 설명했죠. 신흥국 위기가 계속 점증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진국 통화 가치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과제는 물가잖아요. 그럼 물가 잡겠다고 미국은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슷한 속도로 유지할까?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시대 맞습니다만 미국만큼 높은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미국만큼 높은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해야 하는 행보가 좀 다르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이렇게 침체되는 경로로 가는데 다른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는 그 침체 기조가 23년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22년에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입니다. 22년 하반기 경제도 녹록치 않겠다. 2.0%의 경제 성장률, 그것도 유지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강한 달러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있는 거죠. 돈의 이동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쏠리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주식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테니까. 나머지 기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에너지 원자재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돈의 이동의 시대다. 그럼 돈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나? 주식이죠. 나스닥. 주식과 부동산은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근데 현금 중에서도 원화보다는 달러 가치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금의 달러, 원달러 환율보다 더 올라간다. 이런 해석보다는 지금의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주식보다는 현금이 낫다. 현금 투자했을 때, 현금도 투자입니다. 저축했을 때 3% 저축 이자율을 본다면 주식 투자했을 때 만약에 3% 까먹는 것보다 그래도 3%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6%포인트를 버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실 거라면 적어도 3%를 벌어야 주식 투자 성공한 거예요. 전에 매수 시점과 똑같이 왔다 했을 때 돈 번 게 아니라. 왜냐하면 3%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주식 투자한 거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더 해본다면 더더군다나 현금인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나는 조금 더 욕심을 갖고 투자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원자재이고요. 그 원자재 중에서도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곡물, 주로 식료품 원자재에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식료품 원자재 어떻게 투자합니까? 뭐 큰 냉장고 사서 비축해 둡니까?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 투자 상품 이런 것들도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2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2년 2분기가 고점입니다. 6월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로부터는 피크아웃을 찍는다. 이렇게 제 전망이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전망입니다. 물론 피크아웃을 찍지만 여전히 고유가 기조는 유지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세계경제 2020년 마이너스 3.1% 충격을 경험했고요. 21년, 22년 나름의 회복세를 보여왔는데 안타깝게도 전쟁 이후에 계속 하향 조정되죠. 그리고 7월 달에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이 또 나올 텐데요. 역시 또 한 차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범한 세계 경제 성장률도 못 이루는 좀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의 충격을 경험했고 21, 22 나름 회복되는 경제였는데 시나리오 2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1도 어렵고요. 3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경기 하방 압력과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이 한국 경제를 반항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2020년 이후에도 자산 버블로 인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직접 막 기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소득에만 기초해서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셨다 그러면 근데 누군가는 자산을 보유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저축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집값은 4억 올랐으니 나는 5천만 원 번 게 아니라 3억 5천만 원 잃은 것 같다라는 심정. 결국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2년의 모습은 2020년의 모습과는 극명히 달라진다. 강조했죠. 완화의 시대일 때 영끌에서 주식 투자하셨다면 대세 상승이 있었다면 2022년은 영끌에서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이니만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동인이 식료품 원자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료품 원자재를 추종하는 그 ETF 투자 상품 이런 것들에 또 투자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 저자 직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